오늘 의협 추천 5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입법청문회 진술물을 내셨고 그걸 읽으면서 2,000명 의대 정원 사태가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말 아직도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저는 이러한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가 시급하다고 하는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계엄령 포고령에서 확인하셨듯이 의료계를 마치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 곁을 떠나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것은 정책 실패 인정과 의대 정원 온전 재검토가 없다면 사실상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료 체계는 앞으로도 마비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나마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같은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칙의 2026년 의대정원 특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오셨던 분 중에 의대 교수님이 제가 보니까 6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질문에 동의하시면서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2월이 벌써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 실패 인정과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휴학생은커녕 2025년 의과대학 신입생조차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상당히 불안한 예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24년 휴학생 3,000명, 2025년 휴학생 4,500명, 2026년 신입생을 증원 0으로 계산해서 3,000명을 가정한다면은 한 해 동안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듣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이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6분 온 우리 교수님들 중에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7,500명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10,000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지금 내포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의 부칙이나 정부 정책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고민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옥민수 진술인, 정영선 진술인, 정재훈 교수 진술인이 차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이미 늦죠, 사실을.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그래서 여러 대상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좀 열어놓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약간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린다는 점 좀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26년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협의를 하고 거기에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선 진술인.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들어온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2024년에 수업을 거부해서 수업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뭐 7천 몇백 명. 그다음에 아무도 안 돌아간다 할 때는 0명. 그런데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적당히 섞이면 또 중간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해내면 다행이고 안 되는 상황에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입시를 치른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그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과하게 그 입시에 매몰게 만들어 놓은 그 과정을 뚫고 들어오는 학생들인데 그들이 지금 과연 이런 사회 문제를 포함한 전반에 대해서 사고할 수는 그런 수준은 충분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리는 판단 자체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반복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의대 정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한의학 분쟁이라든지 수없이 동맹 휴학권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의료 정책 상황에서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이 복잡한 사안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이라고 자기들 들어온 다음에 의대 증원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맞는 건지, 그들이 과연 그 의료 현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우리 기성세들이 잘 판단을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장기 수급 추계라고 하는 조직조차도 적절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제로 아까 의평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의평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몇 개 대학에 대해서 뭐 유예를 내리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지금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예과에서 지금 수업을 받게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어떤 변화를 줍니까? 의과대 교육에?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대학에서 그런 걸 내린 거죠. 그 말은 지금 현재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평원이라든지 여러 조직들 전체가 집단 어떤 의사들이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정치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우리가 의과대학에 2만 명이 수업을 받는데요.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는 의과대생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 생긴 문제가 물론 뭐 정치가 가격하게 의대 결정을 했고 절차를 어떻게 했고 이런 거는 뭐 그 자체를 제가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이 생긴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수업 거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수업의 차질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길게 보고 전국에 12만 명의 임상의사가 있고 2만 명의 교육받는 학생들이 있고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예과에서 지금 녹아서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교육 수준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 교육을 위해서 정부도 과거에 있지 않은 예산까지 충원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과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의대라든지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의대 정원이라는 문제 없이 이것을 수용해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의과 교육은 충분하다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과거에 기성세대들이 의과대학 교육받은 것만큼은 간다. 의평원이 새로 지금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좀 상당히 센 말씀같이 드리지만 이것은 어떠한 해결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들에 대한 대응을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당장의 어떤 그 조급한 마음으로 해결한다고 해결이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것과 이런 거를 흩뜨려서는 안 된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중요하신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공청회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수급 추계에 대한 기반을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정 갈등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이 수급추계위원회를 과학적으로 운영하고 설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칙 등을 동원을 해서라도 올해부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좀 빠른 논의가 이루어져서 늦지 않게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박단 대한전공협의회 대표님의 입장문을 보고 이 살아보고 놀란 가슴, 서특공 보고 놀란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동안에 정부에 대한 불신, 정부의 일방적 통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그렇고 몇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같이 의협도 그렇고 전공협의회도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선호 의원님도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좀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불통과 풀어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료들한테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논의들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제 방금 어제 밤에 난 기사 중에 저희 이제 제가 광주예요. 아까 빛고울 광주인데요. 전남대 병원 응급실 수술실 셧다운 되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가슴이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35명의 전임의가 15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응급실과 수술실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 지금 현재 전임의가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지난해 의료대란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고, 실은 저는 이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가려고 해도 좋은 의사들은 그 좋은 의사의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다 서울가 있고, 그래서 다 서울대 병원을 서울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지역의 현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의사의 인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지금 아무도 그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여기 나온 진술인들 중에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법안에 보면은 심의사항 중에 지역 단위의 추계를 어떻게 해낼 건가라고 하는, 지역의 의료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사항이 하나 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제가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몇 가지 보니까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이런 게 의료 수급, 의료 인력 수급 체계에서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혹시 그런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각각의 지역의사 할당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의료에 대한 어떤 대책 문제, 인센티브 주는 문제, 의료 취약지의 공용무를 참여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추계위원회에서 지역 단위의 인력을 같이 추계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채워내야 할 건지, 그래서 아주 열악한 지역의 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후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을, 그러니까 일단 모든 세계의 그 의료 정책의 그 가장 이슈가 지역에 의사를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유방임 정도로 선택을 그 의료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체제고, 그래서 독일 같으면은 건강보험과 엮이긴 하나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고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사실은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은, 일본은 그 부분을 나름대로는 해결해 왔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역의 색이 강하고, 지역 옛날 지방 영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또 자기네들의 맛집이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 지역에 그게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에 그 지역별로 도도부연별로 대학을 전부 다 의과대학을 두게 하는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그것이 모자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지역의사, 지역 프레임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지역 왁구인데 왁구, 그런 의사라고 해서 이것을 지역별로 배치하는 정책이 큰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방자치의과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초에 그때 같이 자치의과대라고 해서 각 도도부연에서 공통의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한 몇 명의 학생들씩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한 5천 명 정도가 배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지방의 어떤 의과대학을 둬서 공공 중심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고 그것에 1.5배입니다. 6년 하면은 9년을 이제 옵션으로 걸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로 할 때 일본은 그 두 가지 정책을 다 썼고, 그것이 바로 2020년에 그 지난 정부 때 그 400명 증원과 함께 그 나온 정책이 바로 그것이 지역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의과학이라고 하는 게 한 몇십 명이 있었고, 바로 그 지역 왁구제 안에는 실제로 지역에 대한 배당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명 정도의 연구 의사라 그래서 아까 우리 의과학이라고 하는 그 인원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전국에 한
80개 80개 의과대학이 있고 70여 개의 어떤 그런 쪽에서 그 지역 의사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지역의 자치의과대처럼 공공의과대를 둬서 거기 출신들이 일단 지역에 근무하는 옵션을 거는 겁니다. 일단 물론 그러고 나서도 일본에서도 그래도 한 4,500명 정도가 그 돈을 도로 내면은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2억 원 정도를 반납을 하면은 다시 이제 자기는 옵션에서 풀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700~1,800명 중에 지금 1,300명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정책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의과대학의 공공의과대학 설치 방법과 지역별로 의대생들을 옵션을 둬서 그 지역에 가게 하는 방식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일본이고 일본이 그것으로서 지금까지 9,400명의 의대 정원 중에 한 1,800명 정도가 그런 출신들로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 수계위원회에서도 일정 정도 그 정원이나 그 당시를 결정할 수 있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추구위원회가 지금은 전체 정원이 전체 입학 정원과 매치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일본에서 2008년도에 그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몇 년간 주된 내용은 아까 다른 분들도 설명을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지역의 편제 문제 가장 이슈는 지역 편제. 그래서 그걸 수급 분과위원회를 작년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이슈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체 총량이 있습니다. 예, 장부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그 지역 편제 문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운영됐던 그 의료수급 분과위원회의 두 가지 태스크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뭐냐면은 지역 편제가 뭔지 그 개념을 정의하고 어디가 의사가 많고 어디가 의사가 적은지를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 작업을 먼저 착수했냐면 이거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일본도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지역구의 모든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에 병원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모두 다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산식을 만들어가지고 해법을 만들어 보자. 해법을 위한 기초를 찾자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네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의사가 많고 병원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네 지역구는 면적은 작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네 지역구는 면적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고령자가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지역구 의원은 우리는 그래도 출생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많아야 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산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된 걸 보면요. 정치적인 논의가 하나도 아주 드라이하게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학적인, 그러니까 산식을 어떻게 만들고 변수 설정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가중치를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실제 변수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넣을 거냐. 그거를 그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처해져 있는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의 전체 구조, 변수의 어떤 상관관계, 변수의 가중치, 실제 파라미터가 들어갔을 때 이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의사마다 또 다 달라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도쿄의 의사 환경, 응급의학과의 의사 환경, 산부인과의 의사 환경, 홋카이도 의사 환경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걸 6년 동안을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지수가 나왔고 그래서 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그전부터 해왔던 게 지금 정혜선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확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의대를 학비를 다 대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추가로 지원금까지 줘요. 그래가지고 의대 졸업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을 자기 그 졸업한 의대에 있는 지역에서 수련을 하고 개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인턴이랑 그 레지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의무 기간은 한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한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최근에 뭐 의대 정원 늘었던 거는 사실은 다 이 지역 확보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게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생노동성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실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의사,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다 물어내고 그냥 도쿄를 가버리는 의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유학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끝나자마자 바로 짐 싸서 그 9년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전문의 따고 나서 4년 뒤죠. 바로 짐 싸서 도시로 가는 사람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안을 논의 중이냐면 작년 1월부터
검토회가 새로 꾸려졌어요. 편제 대책에 집중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 모델이라든가 수급 체계 만드는 거는 이제 이미 해법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그 기술적인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안 하고 편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대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냐면요. 학부 나온 사람만 지원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턴, 레지던트별로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방으로 있을 경우에 지원 프로그램들이 학부 나와서 의대 나온 사람들만 지원해주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계속 그 커리어 따라가면서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지원이라는 것이 돈만 줘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커리어 형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주 큰 이슈가 돼 있습니다. 지금 2022년에 끝난 수급분과에서 낸 보고서에 보면은 그 아주 큰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의사들한테 설문을 해봤습니다. 왜 지방에 있지 않고 도시로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의외로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지방에 있으면 신기술을 배우질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뒤처지고 그 다른 도시에 있는 의사들에 비해서 그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가 될 것 같은 공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신기술들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커리어 형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게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경우에 그래도 지방의 의료가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방의 생산 거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일본은 소부장 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산업들은 대도시 근처에 위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방 소도시에 위치하면서도 수출도 할 수 있고 P2P이기 때문에 공장에 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은 생산 거점이 아직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인구가 있고요. 결혼이 이루어지고 출산이 있고 그래서 병원이 운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지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그 지역 확보라든가 그 이후의 대안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경우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왜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지방을 버리고 도시로 가느냐. 제일 큰 이유가요. 애들 교육입니다. 지방에 있으면 애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연봉이 반으로 줄어도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 문제죠. 한번 나중에 다른 분 자리에 모셔서 정말 듣고 싶은데 혹시 일본 말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혹시 예, 크게 보면 이제 보상을 추가로 더 하거나 방금 앞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사제 같은 거를 활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사용을 해도 지역 의사 문제는 여전히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직역 간 업무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의사가 했던 업무 중에서 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면 일부 업무를 간호사로 내리고 이렇게 직역 간 업무 시프트도 있고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의사가 안 가는 경우에는 간호사들로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한다랄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진료소에서 간호사가 우리 법상 간호사가 처방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일종의 정책 대안인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지역의사제는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지역의사 부족 문제는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